점은 멸치 유신이라고 메이지 유신이거든요. 연도를 확인해 보면 유럽이 산업화되던 시기보다 상당히 늦습니다. 유럽 안에서도 가장 후발주자, 특히 열강 작품을 하던 나라들 중에서 침략전쟁, 외부로 나가서 식민지를 만들었던 제일 뒤처진 데가 되냐면 독일이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영국은 온대 식민지 만든 걸 다 잘 아시잖아요. 대영 제국 그러면서 엄청 많이 침탈했잖아요. 그러면 수선님 죄송한데 네. 밥도 강의보다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10분이네. 껍데기 잡숴볼 있는겨. 예. 근데 손 들어라. 이제요. 너희 봤어. 됐어. 저는 벙커에서 보이지만 보통 보면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계셨나? 진행하고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었죠? 저희가 몇 시에 지금 12시간 반? 예, 그러면 시간 볼 때 맞춰서 예, 그래서 마시는데. 이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얘네들이 전 세계로 다니면서 식민지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했던 사료들은 똑같이서 발견할 수 있죠. 특히 네덜란드 이런 나라는 생소하지만 우리나라에 왔던 하멜 이런 사람들이 하멜 국적이 네덜란드였었거든요. 그리고 콜럼버스가 포르투갈인인데 스페인 가벨스 여왕의 호를 받아서 이 개척을 하고 근데 독일이 어디 가서 뭐 했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봤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후발주자고 이제 늦게 참여하니까 아빠시 연기. 그렇죠. 주가 차지할 게 없으니까 일본도 굉장히 근장을 늦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후발주자들은 전쟁 아니면 자기들이 차지할 게 없으니까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고 이 전쟁이 사실은 일본이 끝까지 버텨서 이제 나가사키, 히로시마 두 군데 이제 그 원자탄이 터지면서 이제 무조건 하고 그것도 치욕스럽게 천황이 미군 군함에 끌려가서 그 걔네들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치욕적인 무조건 항복 각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가 지금 1945년부터 8월 10월부터 48년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던 그 기간까지 미 군정이 돌았던 시기를 해방정국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역사 속에서 이 해방정국 안에 가장 중요하게 볼 포인트는 국가운영 체제가 독립을 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주체가 돼서 형성되었느냐 아니면 미군정에 의해서 주인만 바뀌었느냐 이걸 보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큰 포인트고 5월 1일 날 독일이 패망을 해요. 그리고 4월 30일 날 5월 1일 이 독일이 패전 선언을 하기 전날인 4월 30일 날 괴벨스 부부가 먼저 총으로 자살을 하고 그 다음에 괴벨스 부부의 자살 소식을 들은 히틀러가 자기 가족들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도 총으로 자살을 하면서 독일이 이제 패전을 하게 되고 5월 1일 날 독일이 딱 패전하니까 이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일본도 곧 망하겠지 라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쫙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5월 독일이 패망한 시점부터 8월 일제가 패망하기 전까지 일본인 자본가들과 일본인 밑에서 마른 역할하던 놈, 공장장 역할하던 놈, 이런 그 다음에 일본인 순사하던 놈 이런 놈들이 다 일본인 배를 타기 위해서 막 그 부산 한국에서는 막 인사기를 이뤘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딱 들어와서 아이고 걱정했더니 이렇게 감사할 때가 하는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포인트의 주안점을 좀 두고 해방공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공단 일단 정치 경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그 정리가 가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지만 38선을 경계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군을 진영하였다. 남한과 북한은 각각 동서 진영 대결의 최전방에 위치하게 된다. 해방 공간에서 남한 사회는 식민지 잔재 청산, 현등사회 건설, 민족 통일이라는 3대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이 뒤늦게 자기들도 정보를 수립하게 됩니다. 미군용 공보부가 조사한 여론조사인데요.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큰 표본 집단이죠. 인구수 대비 저 당시에 8,000명은 굉장히 큰 이 표본 집단입니다. 이 표본 집단에 계급별로 농민, 노동자, 상인, 전문직, 학생, 학회에서 사회주의 계열이 월등히 높습니다. 월등히 높고 사회주의 그러면 이제 아직도 여전히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걸 이제 공산 이념적으로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 표방했던 특히 소련, 중국, 북한 이렇게 연계되기 쉬운데요. 저는 소련, 중국, 북한이 했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라고 이름만 갖다 붙였을 뿐 국가 전체주의였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했던 건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회주의가. 물론 비슷하게 따라했던 것들이 있지만 제대로 된 사회주의가 아니었다. 사회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저는 한번 얘기한 게 있는데 사회주의의 반대말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예를 들면 내가 아파요. 근데 벌어놓은 돈이 많아요. 그러면 엄청 좋은 의료 혜택 받아서 치료하면 되고 내가 아파요. 돈이 없어요. 치료 못 받고 이게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해서 보장해주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라는 것을 자유대한민국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기들은 그 의미가 어떤지도 모른 채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리버티가 아닌 프리덤이 극대화되는 게 개인주의죠. 근데 사회주의는 어떻습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생판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한다는 개념도 없이 자기가 의료보험료를 좀 더 내서 돈 적게 버는 사람이 조금 낸 의료보험으로도 같은 혜택을 보게 만드는 이런 게 사회주의인 거예요. 근데 이걸 대단히 이념적으로 막 팽창시켜가지고 사회주의 하면 대단히 위험한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한 왜곡된 역사 속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사회주의를 배격해야 해요. 우리가 전근대적인 이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이 배격해야 될 시스템이지 그것이 사회주의니까 사회주의 반대 이렇게 가는 것은 대단히 왜곡된 통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국적으로 끝까지 주장하는 자들의 의도는 뭘까요? 특히 박근혜 때 정부가 공식적으로 건국 몇 주년 8월 15일 이렇게 발표하면서 논란이 엄청나게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 다들 공무원이시니까 또 기관에 그러니까 공수에 계시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이렇게 하는 이상하게 느껴보시지 없습니까? 저는 의도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친일 행적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죠. 정당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지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8월 15일을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이다라고 해야 그 이전의 역사는 다 지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 정부 때 청문회 때 안중근 김구의 국제적 의미가를 가지고 논란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취득한 해외국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중국인이다라고 하는 부정하는 상태까지 이제 이념 공방으로 확대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참으로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정말 고함무치하면서 어떻게 사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정당의 집단으로 저렇게 유지되고 있는가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해방정부 때 미군이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참으로 일제와 만만치 않은 미스터 선샤인을 왜 안 도와주냐가 아니라 일본군이랑 똑같은 짓을 하는 그 과정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12분짜리인데. 해방과 함께
건국준비위원회가 발족됐다. 건국준비위원회는 8월 말까지 전국적 조직으로 확대되었고 추가로 설명하는 시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지금 오늘날로 치면 지방자치라고 생각하시면 시군 단위에 쭉 건설됐고 총 몇 개 건설됐죠? 154개죠. 지금 현재 지방자치 단체 수가 146개인가요? 기초 단체가. 아니, 246개가 뭐 이렇죠. 세종 원래 224개였다가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더 생겼거든요. 비교해보면 굉장히 우리 스스로 자치를 해나갈 수 있는 토대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저는 크게 차이를 보람 없이 잘 만든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미국이 다 해산시키라고 그랬죠. 건준 산하 전국 치안대는 일제 장치를 보관되고 있습니다. 경찰을 보셨네요. 9월 6일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이 선포된다. 조선의 민중들은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새 사회 건설을 추진해 나간다. (1945년 9월 8일) 미군은 해방군으로 인천에 상륙하였다. 조선 총독부 건물의 일장기가 내려지고 미국 성조기가 발렸다. 남한의 민중들은 자주적인 국가 수립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제일 먼저 기대한 것은 일제 잔재 청산이었다. 그러나 청산은 없었다. 미 군정은 일제 총독부 행정기구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대신 국민인민위원회, 청년단, 치안대는 강제로 해산시켰다. 그리고 이곳에 친일 관료와 시민경찰, 일제 군인들을 그대로 고용했다. 미 군정은 일본을 대신하는 새로운 방금 전에 여기 인물 요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역사책에는 다 이 사람이 미군정의 대표자인 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들을 그대로 고용했다. 미 군정은 요 사람 우리 역사책에서 많이 봤죠. 하지 중장 이름이 하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미 공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게 미군이 어떤 정책을 하면은 조선 백성들이 따라가도록 이렇게 알리고 통제하고 이런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전 미 공보부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미군의 사령관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미군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러니까 지금 휴전선 말고 실제 이 위로 38도선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할 때 아까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인천으로 들어왔죠. 저게 6.25 때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된 주요한 계기입니다.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을 벌였잖아요. 이때 남한에 진주했던 미군정의 사령관이 메가더였습니다. 메가더가 6.25 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미군정의 사령관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이 사람은 각종 역사책에서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은 공보장관이라고 하여튼 공보부장이었던 하여튼 그 공보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메가더 포고령을 다 이 사람이 집행했던 거죠. 얼굴이 제일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이때는 메가더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메가더는 인천으로 들어왔으니까 인천으로 다시 상륙작전을 하는데 양봉작전을 펼쳤죠. 동해안으로 이 상륙하는 것처럼 하면서 인천으로 잘라 들어가서 보급선을 자르면서 전선을 뒤집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되게 운이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메가더 영화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메가더가 막 복실할 크리스천이어서 기도에서 뭐 영감을 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실제로 메가더는 인천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밖에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으로 가는데 그걸 이제 추격당할 것 같으니까 양동작전을 펼쳤던 게 그게 어딥니까? 김문중전. 그게 이제 포항의 장사, 그 장사를 잊혀진 영웅들 뭐 이런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때 양동작전을
측에서 위장으로 장사로 침투하는 것처럼하고 전으로 들어가는 그게 이제 요 사람이 하주 중장인데 이 사람이 냈던 포고령에 보면은 아큐파이 밀리터리라고 미군을 다 스스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해방군이라고 얘기했던 저거는 그냥 순진한 조선 사람들만 해방군이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근데 메가더 포고령의 모든 포고령에 자기들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큐파이 밀리터리라고 표현합니다. 번역하면 점령군이지 않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점령군. 그러니까 메가더 저때는 방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군들은 그게 쉽지 않았지만 조선 사람들은 전부 다 방이 붙어야 그걸 다 가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메가더 포고령을 전부 방에 있다고 다 이렇게 이 밖에다 붙이고 이렇게 했었어요.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이 포고령에도 전부 다 점령군. 일본을 대신하는 새로운 점령자였다. 해방 후 일본 자본가들이 대대적으로 철수하자 조선의 경제는 심각했다. 공장의 60%는 가동을 멈추었고 유통조직의 마비로 물자는 불안해졌다. 서울은 실업자로 넘쳐났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도매 물가는 20배로 뛰어올랐다.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투쟁했다. 노동자들은 공장을 접수하였다. 철수한 일본인 공장뿐만 아니라 조선인 공장까지 접수하였다. 공장을 접수한 노동자들은 공장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멈춘 기계를 돌렸다. 생산을 시작하면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1945년 11월 5일) 서울중앙극장. 각 산업별 대의원 800명이 모인 가운데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가 선포되었다. 해방 후 불과 80여일 만에 노동자들은 16개의 산업별 노동조합과 그 산하 1200여 개의 노동조합 회와 50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국 중앙조직을 건설해낸다. 전평은 자신의 임무를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만이 아닌 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정치적 역사적 임무까지 정하면서 정치적, 번역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향한다. 전평은 결성 당시 공장 관리를 노동자가 직접 하는 노동자 자주관리 운동 노선을 채택했다. 노동자 자주관리 운동은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고 야근을 철폐하고 후생시설을 구축하는 등 근로조건을 개선시켜 나간다. 노동자 자주관리 운동은 성공했다. 생산력은 해방 이전보다 더 올랐다. 노동자 자주관리 운동은 인민권력 수립을 위한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는 힘이었다. 또한 이 운동은 앞으로 세워질 사회에서 주인이 노동자냐 자본가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이 운동은 미 군정과 대립했다. 미 군정은 노동자 자주관리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실시했다. 1945년 12월 미 군정은 일제 북공유 재산과 일본인 사유 재산을 적산으로 규정하고 미 군정청 재산으로 접수하겠다는 법령을 발표하였다. 노동자 자주관리 운동과 농민들의 토지 획득 운동으로 노동자 농민이 접수 관리하던 여러 경제 자원들을 노동자 농민의 손에서 빼앗았다. 이렇게 몰수한 재산을 이 군정은 친일파였던 관리와 자본가의 손에 넘겨줬다.
충만과 중부 쪽은 남부인법위원회를 만들었다. 이어 미 군정은 우익 세력과 함께 정평과 대립되는 반노동자 조직을 만들었다. 대한독립축성노동총연맹, 이른바 대한노총이다. 대한노총은 우익 노동운동단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결성된 정치 조직이다. 반공 우익 청년단체를 기반으로 결성되어 그 산하 노동자는 매우 적었다. 미 군정은 좌익 진영을 노골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한다. 먼저 전통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고 있던 조선공산당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미 군정은 조선공산당을 불법화하고 박헌영을 비롯한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를 했다. 좌익은 더 이상 공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1946년 7월) 미 군정은 민주노조 장려 정책을 실시한다. 새로운 법령은 자율적 노동조합이 결성될 여건이 보장되었으나 자율이라는 말 속에 노동조합의 파업운동과 정치활동은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이 법령의 최종 목표는 전평의 파괴였다. 1946년 8월 20일 미 군정은 적자 타개와 노동자 관리의 합리화를 내걸고 철도 노동자 25%를 해고한다고 발표하고 임금을 월급제에서 1급제로 전환시켰다. 폭등하는 물가와 심각한 식량난, 감봉과 대량 해고의 위기에 몰린 철도 노동자들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식량을 배급해 줄 것과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미 군정은 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했다. 미 군정의 태도에 가장 먼저 분노를 터뜨린 것은 부산철도 노동자였다. 다음날 전국의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같은 날 전평은 남조선 총파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파업을 결정했다. 전평의 요구는 쌀을 달라, 임금 인상, 공장 폐쇄와 해고 반대, 노동운동의 절대 자유 보장 등의 8개 요구였다. 철도 노조의 투쟁은 전평 산하 각 산별 노조로 확대되었다. 역사상 최초로 전국 전 산업의 노동자가 함께한 정치 총파업이다. 9월 30일 기관총으로 무장한 경찰 2천여 명과 대한노총 등 우익 테러단이 농산 공장에서 농성 중인 철도 노동자 총파업단을 공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파업 노동자 3명이 사살됐고 1,800명의 노동자가 검거됐다. 이어 미 군정은 남조선 총파업 본부가 있는 영등포 피격 공장을 습격하였다. 미 군정과 우익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9월 총파업은 사그라졌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10월 1일 경찰이 대구 총파업위원회를 합숙하자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가두 시위를 벌였고 경찰의 발포로 시민 1명이 죽었다. 이에 시민들의 분노는 최고에 달했으며 민중의 분기가 시작되었다. 10월 인민항쟁은 이렇게 시작된다. 농민은 북한에서와 같은 토지개혁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자는 임금을 올려주고 쌀 배급을 늘리라고 했다. 학생은 경찰의 발포 금지와 무장 해제,
애국자 석방을 요구했다. 남한의 주요 도시와 농촌에서 100만의 노동자와 민중들이 투쟁을 하였다. 가두 시위가 이어졌고 경찰 병사를 습격하는 등 투쟁은 격렬했다. 요 대구의 10월 인민항쟁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대배가 지금 대백이라 생각하면 돼요. 대백 시제탑.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대백에서 저기 망경마 쪽으로 좀 내려가면 삼덕성당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일제의 형무소를 이제 허물면서 이게 우리한테 아픈 기억이지만 허물어야 되지만 허물어버리면 아픈 상처도 다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삼덕성당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 대구에 있었던 일제의 형무소를 무너뜨리고 그 남은 벽돌들로 무슨 구조물을 만들어 놨어요. 성당 안에. 그런 것도 당연히 대구에 한번 가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구에 가면 지금도 발월당과 만경관 그리고 국제보상운동 그 사이에 저 10월 인민항쟁의 곳곳의 유적지들이 지금도 다 엄청 뭐랄까 방치된 채.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해야 될 역사인데 이 기득권들 입장에서는 막 부각시키진 않고 싶은 역사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곳곳에 여기는 10월 인민항쟁 때 뭐 했던 표지들이 있는데 다 막 이렇게 몹쓸어 있거나 막 이 먼지를 빗어서 막 식별하는 이런 식으로 막 엄청 이제 이 뭐랄까 전국 이 지하철에서 외면당한 채 저 유적들이 지금도 대구에 가면 곳곳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대구에 가면 이제 거기 대구에서 노동운동하시고 민중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유적지 가이드 하면서 설명도 하시면서 가이드도 하니까요. 혹시 만약에 이게 대구 경북이 참 모수수의 콘크리트 같은 지역인데 과거에 이랬다고 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투쟁의 요구는 더욱더 커졌다.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넘길 것을 요구하며 60일 넘게 항쟁이 계속되었다. 이 항거에 대한 미국의 사과 오익의 테러는 극심했다. (1200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3만 명 이상이 감고됐다. (11월) 중순 노동자들의 파업과 인민항쟁은 미 군정에 의해 제압당했다. 몇 가지 팩트들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 군정이 들어오고 나서 가장 먼저 건국준비위원회, 지금으로 치면은 정부와 지자체 조직을 해산시켰죠. 공장자주관리위원회, 일제가 버리고 간 공장을 다시 폐하가 된 것을 노동자들 스스로 일으켰던 그 협동조합 개념의 이 공장 자주관리위원회 이런 것도 다 해산시켰습니다. 치안대도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거, 독일은 전범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나치들을 처벌하고 있다면 우리 역사 속에 나치 전범을 처벌했던 그 재판의 이름이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맞습니다. 만민특위라는 재판이 있었죠. 일제 밑에서 조선인들을 핍박하고 신일했던 사람들을 처벌했던 만민특위. 영화에 보시면 이정재에 나오는 영화 암살인가요? 그리고 내 몸에 총알이 구멍이 2개지요 하는 그 대사 기억나십니까? 그 재판이 만민특위 재판이에요. 근데 만민특위를 미군정이 또 강제 해산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요소에 아까 5월 1일날 독일이 패망하고 전부 막 부산항에서는 막 배 표를 못 빼갖고 막 만표 거래까지 엄청나게 이제 빨리 일본으로 도주하려고 그러던 중에 미군정이 딱 돌아오는데 야 겁내지 마라. 경찰도 다시 온다. 일본 애들이 없으니까 네가 서장해라. 일본 애들 밑에서 친일하던 자들이 그대로 다시 일본인 밑에서 수사하던 놈이 경찰서장하고 일본인 밑에서 마른 역할하고 공장장 하는 놈들이 사장이 되고 그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심각했던 건
영상 속에 나왔던 적산보라였죠. 적의 재산, 일본의 재산을 미군이 소유하고 미군의 말을 잘 듣는 자들에게 무상으로 불환해줬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30대 이상 재벌들은 거의 100%다 적산 기업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재산과 부인 겁니다. 그들은 일본이 청산해야 될 과거일까요? 감사한 대상일까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박근혜 같은 자는요, 박근혜 동생, 박근혜는 일본에 가서 아이고 근대하시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망발들을 하고서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실제 일본이 감사하니까. 역사가 이렇게 뒤틀어지는 거죠. 이 전평이 민주노 총회 할아버지 정도 되죠. 그러니까 아까 대한노총이 한국노총의 아버지라면 전평은 이제 이후에 이제 전노협이 만들어지고 전노협이 91년도 만들어졌다가 이제 91년인가? 하여튼 이게 이제 다시 민주노총으로 가게 되는. 이제 전평은 철저하게 섬멸당합니다. 아까 최초의 경찰의 발표로 3명이 사살되었고 그렇게 해서 투쟁이 이 촉법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대구 촉법위원회에서도 집회를 하는데 시민 한 명이 총에 맞아 죽었죠. 근데 10월 항쟁으로 번지니까 마지막에 죽은 사람 집계된 숫자가 얼마인지 그것도 기억나시나요? 1,100명이 사살되고 3만 명 정도가 검거되고 이게 미군정 하에서 미군들이 저질렀던 우리 역사에 잘 알려져 있는 이 탄압과 저항의 또한 장면인 것이죠. 이때 대한노총에서는 김포원을 필두로 한 이 테러단들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다녔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오늘 가져왔어야 되는데 어제 대미 시간에 너무 컸던 관계로 김두한이 신문사 언론 인터뷰했던 그 원고가 있습니다. 그 원고를 제가 출력해서 가져와서 나눠드리거나 아니면 올려드릴게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다 보니까 죄의식이 별명 없어요. 그 발언 속에 보면은 누구를 잡아다가 모가지만 내놓고 몇 시간 묻었더니 바로 노조를 포기한다 하다가 자기가 어떻게 했는데 몇 명을 때려 죽였다 이런 것들을 막 서슴없이 해요. 김도환은 그냥 영화에서나 협객이지 그냥 살인마고 그냥 깡패입니다. 이런 자들이 한국노총의 최고위원 자리에 앉아서 서북청년단 이런 반공 우익 세력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노동자하는 사람들 가서 린치하고 테러하고 이런 짓들을 했었고 정부는 저렇게 해서 이제 전평을 해상시킬 때 미군이 어떤 이제 정교한 머리를 쓰냐면 전평에 이제 아까 전평에서 1,800명 검거했다고 했나요? 처음에 이제 구속됐다는 1,800명 있잖아요. 나중에 최종 전평을 이제 남로당 단체 병기를 시작가지고 해산시킬 때 3,000명 정도를 구속시키는데 그 3,000명들이 다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전국의 전평의 산별 간부들, 선전자들 이 사람들을 싹 잡아버려요. 그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조합이 순식간에 붕괴되는 거죠. 지금처럼 대표자들, 간부들을 싹 잡아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전평을 박살내버려요. 또 그 와중에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처음에는 진실이다 아니다 공방이 되게 많았다가 지금은 위키백과 그다음에 또 이 구독자들이 채우는 나무위키를 보면 거의 정설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주 괴뢰국에 그러니까 반동군에 소속되어 있던 박정희가 있었잖아요. 그걸 잠시 잊고 있었던 이제는 어쨌든 해방이 되면서 국내를 도왔을 것 아닙니까? 근데 아까 일제가 청산이 됐나요? 안 됐나요? 청산이 안 되니까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군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요. 그 악독한 짓을 하던 부대에서 박정희가 그런 행위에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된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던 전체 군에 배속되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감동군에 있었습니다. 오늘 미스터 선샤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미스터 선샤인 마지막에 김태리가 어디로 갑니까? 만주로 막 가는 기차를 타잖아요. 그리고 그걸 추적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병헌이 거기서 이제 기차 분리시키고 자기도 그 그만랑 같이
죽게 되잖아요. 김태리가 길을 쓰고 만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김좌진, 홍범도, 이범석 이런 등등의 무장 항일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에 주둔했느냐? 만주에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립군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규합을 했었는데 봉오동 전투나 이런 거 보면 다 만주를 거점으로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미스터 서사에서 그렇게 봤던 것처럼 만주에서 우리나라의 무장 이 해방군들이 거기서 활동을 했다면 거기에 주둔했던 부대가 했던 또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때려잡는 거였겠죠. 저는 지가 썼던 혈서의 내용처럼 아마 독립군 때려잡는 일에 최선을 다했었지 않았을까. 이거는 추측이고요. 다시 귀국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이때 미군이 남로당을 간첩으로 규정하고 남로당과 연계되어 있던 정평을 때려잡고 이러던 와중에 박정희가 원래는 교사였잖아요. 자기 형도 교사거든요. 형하고 나이 차이가 11살이니까 꽤 많이 나는데 자기 친형이 이름이 박상희예요. 박상희는 꽤 지식인이었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도 했었고 독립운동을 할 때 사회주의자였었습니다. 박상희는 당연히 남로당의 간부였겠죠. 굉장히 높은 고위 간부였었어요. 고위 간부였었고 이 박상희가 남로당이 이제 해산다고 저렇게 탄압받을 때 실제로 경찰의 추격을 받으면서 총에 맞아서 길에서 검거 중에 바로 직사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박상희가 죽고 나서 박정희가 뭐 각종 백가나 이렇게 서술을 보면은 뭐 안심을 품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기 신분 세탁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 생각하는데 의외로 이 예상과 다르게 박정희가 자기 형 죽고 난 다음에 남로당에 또 가입을 해요. 근데 이때는 전평이 이미 이적단체, 그러니까 저 간첩자라고 규정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하 전위 조직으로 이제 지하로 숨어 들어갈 때 박정희가 남로당에 가입을 합니다. 군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국 박정희로 잡히게 되죠. 잡히게 됐을 때 박정희는 이거는 정서로 확인된 거. 남로당의 주요 남한의 이 대선 계보를 싹 다 불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 풀려나게 될 때 박정희를 구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공을 세우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백선엽 장군이었던 사람인데 이 백선엽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합동참모장, 그러니까 육군 해군 거기 각각의 이 참모본부가 있잖아요. 거기에 전군을 합친 합참의장이라고 합참의장까지 하게 되는 백선엽이라는 장군이 박정희하고 관동군의 나이는 다른데 하여튼 거의 동기생처럼 친한 이 동료지간이었어요. 백선엽이 나중에 엄청 군명 활동을 해가지고 다시 박정희가 군으로 간첩으로 잡혔다가 다시 군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6.25가 터지게 되면서 승리를 쭉쭉쭉쭉 승승장구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수고했습니다. 박정희는 일본군에 가기 위해서 이름을 창씨 개명을 했죠. 다카키 마사오로. 다카키 마사오로 창씨 개명을 했는데 이 이름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박정희라는 한자를 그냥 일본 한자로 해서 이제 소리 나는 대로 해서 만든 이름이 다카키 마사오예요. 그래서 실제 이 박정희 인물 사전 찾아보면 창씨 개명을 박정희를 2번 합니다. 마사토 노루단가 뭐 하여튼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는데 실제 일본인들이 쓰는 이름으로 2번 창씨 개명을 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이 전평이 해산되는 과정 속에 그리고 남로당이 핍박받는 과정 속에 같이 녹아있는 역사들 감면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11시 50분, 12시 반에 해야겠습니다. 12시 40분에 40분. 반에씩 마쳤대. 그러면 이동 거리거든요. 한 5분 하면 돼. 5분, 그럼 조금만 더 질문 나가도록 하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전평의 행동 강령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시대에 이런 걸 이 미군정에 요구했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는 또 지금 우리가 외치는 구호와 참 뭐가 다를까 이런 또 어떤 회의감에 들기도 하는 그런 것인 것 같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상황을 이해했다면 노동운동은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이어졌는지 읽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이 되자 남한의 노동자들은 즉시 일본의 소유 공장을 접수하여 공장 자주 관리 운동을 전개하였다. 1945년 11월 현재 728개 공장 8만 8천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여기에 동참하였다. 그에 맞서 미군정은 1945년 12월 미군정 문령 제33호를 돌파하였다. 조선에 있는 일본인 토지, 공장, 사업체를 모두 적산으로 규정하여 미군정이 몰수한 것이다. 그에 따라 노동자들의 공장 자주관리 운동과 국민들의 토지 획득 운동은 불법으로 되었다. 노동자들은 45년 11월에 전평 조선노동조합 중국총회를 구성했고 46년 11월에는 남조선 노동당을 거절하였다. 결성 당시 전평은 남북을 합쳐 16개 상별 노조와 1194개의 군에 50만 명의 조합원을 포괄하였다. 이때 상별 노조 체계가 처음으로 성립되었다. 이승만이 주도한 보수 우익 세력은 46년 3월 10일 대한노총을 급조하여 정평 파괴에 앞장서었다. 대한노총의 초대 총재는 이승만이었고 돌격대장은 전두환이었다. 경찰과 미군의 지원을 받은 대한노총이 돌격대로 앞장서서 전평 사업장들을 장악하면서부터 상별 노조가 무너지게 되고 기업별 노조가 발전하게 됐다. 미 군정은 노동조합에 관한 포고령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기업별 노조 체제를 강제하였다. 전평은 46년 9월 총파업, 46년 10월 인민항쟁, 48년 27 구국투쟁을 통하여 평등세상 건설과 민족 통일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미 군정과 보수 우익 세력의 완강한 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다. 미 군정은 47년 6월에 전평을 8월에는 남로당을 아예 불법화하여 해산시켜버렸다. 네, 좋은 형태의 포고령을 강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붙이고 했었습니다. 위에는 영어로 밑에는 한자로 되어 있고 또 아까 하지 공보장관이 아까 군정장관이라고 나왔었는데 하지의 선생님이 되는데요. 롯데 아까 사령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외박이었었습니다. 46년 3월 10일 대한노총을 급조했다.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기억들 나십니까? 우리나라는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났던 8시간 일할 권리 그 투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처럼 미국에서도 경찰이 발포한 총에 맞아서 8살 소녀 어린 애가 죽게 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카고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이 투쟁이 번지려고 하니까 미국 경찰이 자작극을 벌였죠. 어떤 자작극이었습니까? 시위대하고 이렇게 검전 거리를 좁혀질 때 경찰 대열 안에서 폭탄이 터져버린 겁니다. 꽤 많은 경찰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됐고 그 사건 때문에 미국의 8시간 일할 권리 그때 14시간 노동이 기본이었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14시간 노동, 16시간 이렇게 노동을 하니까 하루에 8시간을 자고 8시간은 쉬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8시간 일하게 하자는 것이 1886년 그때부터 터져나와서 그런데 그게 이제 경찰들 안에 폭탄이 터지면서 이제 시위대는 해산하게 됐고 미국 노동운동의 지도자 7명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재판받은 뒤 24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교수형에 처해지죠. 이건 다 검증된 실제였습니다. 그때 죽었던 이제 이 7명의 노동운동 미국의 지도자 중에 우리나라 치면은 민주노총 총연맹위원장 스파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언을 남겼죠. 그래 너희들이 지금 교수대에서 우리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어도 우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피어난 들불이 너희들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사방팔방 뒤덮을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스파이슨은 교수 편에 바로 죽게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7년인가 6년 정도가 지나서 밝혀져 버립니다. 경찰들의 자작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밝혀지고 나서 전 세계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죽음과
이 운동을 헛되게 소멸시키지 말자 라고 해서 전 세계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합의한 메이데이 노동자의 날 노동절을 5월 1일로 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메이데이가 아까 일제 때도 메이데이 집회하고 하는 거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랬던 이 메이데이를 이승만 정부 그리고 미 군정은 언제로 바꿔버립니다. 지금 46년에 3월 10일 대한노총이 만들어지잖아요. 또 대한노총이 만들어질 때 요 3월 10일을 우리나라에서는 메이데이로 날짜를 바꿔버립니다. 옛날에는 3월 10일이 근로자의 날이었어요. 이름도 근로자의 날로 바꿔버렸죠. 이게 언제까지 3월 10일 근로자의 날이 계속 지속됐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 날짜가 바로 잡혔는지 기억하십니까?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날짜가 다시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될 때 같으면 몇 년도입니까? 92년도죠. 92년도에 선거에서 93년도부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군대주의고. 그러면 1992년까지 우리는 이 왜곡된 역사를 온 국민이 그 시작점은 잊어버린 채 그냥 당연히 3월 10일 날 가면 빨래비누 한 장 주고 고무신 한 켤레 주고 했던 시대부터 현대로 와는 90년대까지도 우리는 그 왜곡된 역사 속에서 정부의 잘못된 가스라이팅을 온 국민이 당하는 이런 시대를 살았다. 다행히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이제 3당 야합을 했던 김영삼이가 저는 공과 사가 있다면 공은 공이다라고 얘기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융실명제 같은 것은 정말 깜깜이었던 어떤 은행과 어떤 이 금전의 문제에서 정말 이제 투명성을 많이 담보를 했던 어떤 그런 결정적인 단초가 되기도 했었고요.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국가 전체주의,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한데 실제로는 정부나 권력이 국민들을 통제하고 피해잡으려는 그런 예전에 설명했던 미란다 정책, 크레넨다 정책들이 굉장히 요소에서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해소하기 시작해 들어갔던 게 김영삼이 됐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딱 들어서고 나서 또 국회에 대한 맹세를 안 하도록, 그 다음에 태극기, 개양식, 하강식 다 없어진 게 김영삼이 그래서부터 없어집니다. 그 전에는 우리 길 가다 다시 되면은 태국가 막 공로를 엎어지고 길 가다 서서 경례해도 이랬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한 게 그게 이제 서민들도 기억나시나요? 이 정치학 용어인데 미란다 정책과 크레넨다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미란다는 공개화되는, 그래서 프랑스에 막 아이섀도우 설명했던 때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 게 이제 미란다 정책이라면 공개하게 해서 따라가게 하면서 추앙하게 만드는 거. 그거 말고 크레넨다 정책은 두렵게 만드는 거, 경외하게 만드는 거. 전체 통제에 입항하면 내가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처럼, 아니면 집단으로부터 제재받는다라는 그런 경외심을 만드는 게 크레넨다 정책. 그 대표적인 게 국회에 대한 맹세. 계속 세우시기 시작해요. 나는 국가에 충성해야 되는 대상이고, 국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국가 전체주의를 시키게 됩니다. 애국가를 보시면 다 전 국민이 정지해야 되는 이런 통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후에 이제 문민정부 들어서부터 해소되기 시작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년대까지 얘기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이제 50년대가 되면은 불합리하지만 격변을 일으켰던 남로당은 이제 완전히 이제 지하로 들어가게 되고, 어쨌든 이제 약간 안정기를 찾으면서, 정치적 안정기를 찾으면서 이제 경제성장에 주력하게 되는 이런 흐름인데요. 어쨌든 그 흐름에서 다시 이 산업을 일으키던 대한민국이 이제 또다시 폐허가 된 사건이 한국전쟁이었죠.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 앞에서 봤던 그 독립운동할 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 다 사실상 정치적으로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전이 되면서 남북분단, 아까 38선을 기점으로 분할 통치를 결정했던 2차 세계대전의 승자들이 지금끼리 다시 전쟁을 벌이면서 3년간의 전쟁 끝에 그 접전 전선을 그대로 국경으로 만들어버린 휴전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 이때부터 이제 냉전 시대가 시작되게 되죠. 여기 부산에 조선방직이라는 공장인데요. 조선방직은 군복 만드는 공장입니다. 피복, 군복 만드는 거. 전쟁 때 장사가 얼마나 잘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장사가 잘 되니까 공장은 팽팽팽, 물량은 천여대 물량 넘쳐나니까 야근도 하고 막 이 철야도 하고 이렇게 막 생산을 해내는데 월급은 안 오르죠. 그래서 1952년에 전쟁 한참 하고 있을 때 이 부산에서 이 파업을 하고 있는 장면. 이 사건이 우리나라의 아주 역사적인 사건을 불러오게 됩니다. 어떤 사건? 아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난번 우리 실무 교육할 때 했던 내용하고 한번 매칭을 시켜봅시다. 2차 세계대전은 열강들의 제국주의의 팽창이 국가들이 충돌하면서 벌어진 필연적인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죽고 전 세계 곳곳이 이제 전쟁의 상처들로 가득할 때 미국이 가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부터는 쳐들어가서 빼들고 거기다 다시 팔아먹고 하지 말고, 너무 야만적이니까 하지 말고 가트,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 협정에 의거해서 합법적으로 가서 팔아라. 이제 무역으로 대체하자. 제국주의의 이 충돌들을 무역으로 대체하자. 라고 하면서 가트를 만들고 브레튼 우주 체제를 만들어서 달러를 국가 간 무역할 때 달러를 중심으로 달러를 기준 통화하자라고 해서 만들고, 달러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달러 없으면 빌려주고 하는 이 달러 지원을 하는 IMF도 이때 만들고, IDR 국제부흥개발은행이라는 국제은행도 만들고 이런 조치를 다 해놨는데 전쟁이 딱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소련과 당시 가장 이제 힘이 셌던 양극 체제 두 나라가 미국과 소련이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미국도 우방군들을 많이 불렀고, 소련은 상대적으로 우방군을 부르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중국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죠. 부산의 조선방직이, 그러니까 요때 파업을 할 때 전세가 어땠습니까? 아까 인천으로 상륙해가지고 고군을 끊기 전까지는 쭉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저 칠곡에 가면은, 칠곡은 공무원노조로 가 계시죠? 네. 거기 가면 칠곡에 전쟁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쟁기념관 이런 게 있는 이유, 거기서 가장 치열한 접전이 일어났다는 거겠죠. 요 정도쯤 될까요? 그래서 요 부산하고 경북 일부 정도를 여기서 이제 낙동강 방어지구 이래가지고 마지막 전체를 다 뺏기고 요만큼 남아있어요. 이때 파업을 한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이북이 20중 됐겠죠. 근데 저 오목한 전쟁 시기에 파업이 일어났는데 대한민국에 저 파업을 중재하거나 규정할 어떤 관련법도 없었던 거예요. 이때 이제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이권과 직결시키고 했던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 주로 유럽의 나라들, 이 대한민국에 와서 저 파업을 지켜보면서, 야 미국 너 이거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전쟁 맞아? 라는 국제적 비판들이 막 일기 시작한 거죠. 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이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파업 규정할 법도 하나 없다는데 어떻게 이게 말이 돼? 이런 문제제기가 됐던 거예요.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45년에 해방되고 나서 미군이 들어와서 했던 일이라고는 다 이 자기들이 통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본인 관리자들 그대로 세워놓고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야, 내가 충성한데 라고 했던 것과, 거기서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우리 스스로 잘 만들어 먹게 하는 것을 다 파괴했던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당연히 노동자들의 권리, 뭐 시민들의 인권 이런 걸 규정하는 거 없었죠. 당연히 법체계 안에 재헌의회가 이미 만들어진 후지만 그런 것들은 없었던
아예 시스템적으로 구제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미국이 남한의 피난 정부를 불러서 부랴부랴 야 빨리 만들어 때문에 쫓다 깠어 아니면 내가 오해받고 있어 제국주의 내 전쟁 계속한다고 오해받고 있어 빨리 만들어 라고 해서 대한민국 피난 정부가 부랴부랴 해가지고 그때 부산에 피난 갔던 상황에서 만들어냈던 법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96년도 우리가 다시 WTO 체제로 들어가면서 97년도에 그러니까 WTO가 요구했던 OECD가 요구했던 그 노동 유연성에 맞추기 위해서 법 개정을 시도했던 모든 패키지 우리가 9697 5개국 투쟁이라고 하는 그 모든 패키지 안에 들어있던 내용들이 다시 전면 재개정되면서 지금은 검색해보면은 노동관계법들이 전부 다 97년 언제로부터 다 전면 재개정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법 영역을 살펴보면 그래서 근로기준법 만들어진 게 언제냐? 1953년 5월입니다. 이때 이 부산에 있던 괜찮습니다. 조선방직이 파업하는 것 때문에 부랴부랴 미군령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서 53년 5월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노조법 똑같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역사 속에 참 웃지 못할 이 민법 안에서 항상 불리하게 나타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호해야 되는 이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이 전쟁통에 이 파업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도 있다. 여기까지만 좀 해서 상황들, 전쟁 상황들을 하고 전쟁 이후에 어떤 그런 형성되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그거 자료를 김두한 뜻하는 자료는 찾아가지고 제가 김두한 동자한테 보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말씀드릴 의견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야인시대는 다 거짓말입니다. 야인시대요? 네, 완전 거짓말이고